서울의 한 가정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가족여행을 다녀온 아들 부부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상상도 못한 현실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름 새벽 5시 반, 박영호는 마당에서 오래된 의자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몫으로 살아온 손은 여전히 정확했어요. 못 하나하나를 박을 때마다 나는 똑똑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깨뜨렸죠.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손등으로 닦으며 영호는 거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거실 유리문 너머로 탁자 위에 펼쳐진 종이들이 보였어요. 며느리 지연이 어제 밤늦게 인터넷으로 뽑은 몰디브 여행 계획표였습니다. 화려한 컬러 사진들 사이로 가족 여권 4권이 가지런히 놓여 있더라고요. 영호의 여권만 빠져 있었죠. 참 예쁘네. 영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의자 다리를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사실 이 의자는 고칠 필요가 없었어요. 그저 뭔가 손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어야 마음이 편했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날엔 더 그랬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집안이 부산해졌어요. 손녀 다은이가 세수를 하러 나오고 며느리 지연이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여행 가방을 점검하고 있었죠. 아버님도 함께 가시면 좋을 텐데요. 지연이 영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진짜였어요. 근데 날씨가 너무 덥고 비행 시간이 길어서 힘드실 거예요. 12시간이나 앉아 계셔야 하거든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몰디브가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어요. 다만 지연이 매일 저녁마다 몰디브 물이 정말 예쁘다며 핸드폰 화면을 보여줄 때 그 파란 바다가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나도 갈까? 속으로는 이런 기대를 완전히 버리지 못했어요. 40년 전 아내와 부산 바다를 본 게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때도 하루 다녀온 게 전부였는데 말이죠. 할아버지, 저희 언제 가는 거예요? 다은이가 세수를 마치고 영호에게 뛰어왔습니다. 12살짜리 손녀의 얼굴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모레 새벽 비행기래. 할아버지는 집 지키고 있어야지. 왜요? 할아버지도 같이 가면 되는데. 다은이의 순수한 질문에 영호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모르니까요.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서 비행기 타면 힘들어. 대신 너희가 재밌게 놀다 와. 사실 영호는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기회가 없었거든요. 젊을 때는 돈이 없어서 나이 들어서는 갈 사람이 없어서였죠. 오전 10시쯤 지연이 짐을 정리하다가 영호에게 왔어요. 아버님, 저희 없는 동안 전기료 좀 아껴 쓰세요. 요즘 전기세가 한 달에 15만 원씩 나와요. 그래, 알겠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제대로 버려주시고요. 냄새나면 이웃들한테 미안하잖아요. 영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런 잔소리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끔은 내가 이 집 주인인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점심때가 되자 준호가 회사에서 조금 일찍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집 좀 깨끗이 정리해 놓으세요. 저희 돌아올 때까지 말이에요. 뭘 정리하라는 거냐? 마당에 있는 공구들이며 거실 한 구석에 쌓인 못이며 손님이 오면 좀 창피하거든요. 영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공구들과 못들은 40년 넘게 함께 해온 동반자 같은 존재였어요. 집 안 어디든 고장나면 그걸로 고쳤고 이웃집 일도 도와줬거든요. 그게 뭔 상관이냐? 아버지,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뭐든 새로 사서 쓰는 거예요. 고쳐 쓰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준호의 말에 영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당으로 나가서 다시 의자를 만지작거렸어요. 사실 그 의자는 이미 완벽하게 고쳐졌는데도 말이죠.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몰디브 여행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다은이는 스노클링을 처음 해본다며 신나했고 지연은 수상 방갈로가 얼마나 예쁜지 자랑했어요. 준호는 회사 동료들한테 자랑할 생각에 들떠 있었죠. 영호만 혼자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가끔 손녀가 할아버지도 받아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면 할아버지는 여기가 좋아라고 대답했어요. 밤이 되자 영호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여보, 나도 한 번쯤은 비행기 타보고 싶은데. 하지만 아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미 3년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부터 영호는 아들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배려하며 잘 지냈는데 시간이 갈수록 미묘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영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6시가 채 안 되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마당에 나가서 물을 주려는데 어제까지 있던 화분 몇 개가 사라져 있었어요. 내 고추 화분이 어디 갔지? 거실로 들어가니 지연이 이미 일어나서 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아버님. 화분 몇 개는 이웃집 아줌마가 가져갔어요. 저희 없는 동안 키우기 힘드시잖아요. 내가 언제 힘들다고 했나? 40년 넘게 키워온 건데. 하지만 물 주는 것도 까먹으시고 벌레도 생기고 그러니까요. 영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미 일이 끝난 뒤였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섭섭했어요. 그 고추 화분에서 따온 고추로 김치를 담가줬는데 말이죠. 오전 9시쯤 손녀 다은이가 영호에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왜 그래, 우리 공주님? 스노클링 체험이 한 사람당 20만 원이래요. 엄마가 돈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도와주실 거죠? 다은이의 큰 눈망울이 반짝였어요. 영호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20만 원? 그게 뭐 하는 건데 그렇게 비싸냐? 바닷속에서 물고기랑 같이 헤엄치는 거예요. 엄마가 사진 보여줬는데 진짜 예뻤어요. 지연이 부엌에서 나와서 말했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원래 예산에 없던 건데 다은이가 너무 하고 싶어 해서요. 괜찮으시면 조금만 도와주세요. 영호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이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손녀의 추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줄 수 있었어요. 네 사람 몫이니까 80만 원이겠네. 아니에요. 저희만 세 사람이요. 할아버지는 안 가시잖아요. 순간 영호의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아, 맞다. 나는 빠져있지. 자꾸 깜빡하네. 그럼 60만 원이구나. 알겠다. 영호는 방으로 들어가서 통장과 도장을 꺼냈어요. 은행에 가서 60만 원을 뽑아서 준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사실 직접 현금으로 줄 수도 있었는데 준호가 요즘은 다 계좌로 하는 거예요 라고 했거든요. 고마워요, 아버님. 다은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지연이 고마워했지만 영호는 묘한 기분이었어요. 내 돈으로 가는 가족여행이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에 준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아버지, 스노클링 비용 감사합니다. 다은이가 엄청 좋아해요. 그래, 재미있게 놀다 와라. 그런데 아버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준호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집 좀 깨끗이 해두세요. 특히 전기세 많이 나가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그게 얼마나 된다고. 한 달 전기세가 15만 원이었어요. 작년 같을 때는 10만 원도 안 나왔거든요. 5만 원 차이면 1년에 60만 원이에요. 영호는 가만히 계산해 봤습니다. 방금 손녀 스노클링 비용으로 낸 돈과 똑같네요. 알겠다.
조심하마. 저녁 무렵 지연이 갑자기 말했어요. 아버님, 내일 중고업자 오기로 했어요. 중고업자? 뭘 팔려고? 여행 가기 전에 분위기 좀 바꾸려고 해요. 안 쓰는 가구들 정리하고요. 영호는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가구 말이냐? 마당에 있는 작업대랑 거실 구석 공구함이요. 솔직히 요즘 그런 거 쓰시지도 않잖아요. 뭔 소리냐? 그걸 왜 버려? 영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 작업대는 20년 전에 직접 만든 거였거든요. 참나무로 만들어서 아직도 튼튼했어요. 아버님, 화내지 마세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잖아요. 손님들 오면 창피해요. 손님이 언제 와봤다고. 그래도 언젠가는 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은이 친구들도 가끔 오는데 집이 너무 지저분하면 좋지 않아요. 영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서는 작업대를 쓸 일이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가구가 아니었어요. 평생의 동반자였습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서 영호는 생각했어요. 내가 이 집에서 뭐지? 세입자도 아니고 집주인도 아니고. 벽에 걸린 등기권리증을 바라봤습니다. 분명 법적으로는 자기 집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들 가족이 모든 걸 결정하고 있었죠. 여보, 내가 너무 눈치만 보고 사나? 아내 사진에게 혼잣말을 했어요. 예전에 아내가 자주 하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당신 애들 눈치만 보지 말고 당신 인생도 좀 챙겨.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10시 영호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큰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고업자가 온 거였어요. 덩치 큰 남자 둘이 내려서 지연과 인사를 나눴죠. 어디 있는 거예요? 저기 마당 구석에 있는 작업대랑 공구함이요. 영호는 빨래 집게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자기 물건을 팔려는 거구나. 잠깐. 영호가 달려갔지만 이미 중고업자들은 작업대를 들어올리고 있었어요. 허락도 없이 내 물건을 왜 가져가냐? 아버님,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안 쓰는 거니까 정리하는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안 쓴다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기나 하냐? 영호가 작업대에 손을 올렸어요. 매끄럽게 다른 나무 표면이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20년 동안 수천 번 어루만진 자리였죠. 아저씨, 어떻게 할까요? 중고업자가 난처해하며 물었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제가 집주인이거든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주인? 영호는 귀를 의심했어요. 집주인은 나다. 법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실제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중고업자들이 작업대를 들어올리자 서랍들이 덜그럭거리며 열렸어요. 그 안에서 철물들과 못들, 작은 망치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철컹, 두둥, 딸랑딸랑. 그 소리가 영호에게는 평생의 손길이 부서지는 소리로 들렸어요. 40년 넘게 모아온 것들이 마당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 정말. 지연이 짜증을 내며 빗자루를 가져왔어요. 이런 것 때문에 정리하자는 거예요. 온통 쓰레기밖에 안 나와요. 쓰레기라고?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못 하나하나, 철물 하나하나에는 추억이 담겨 있었거든요. 다은이 책상 다리 고칠 때 쓴 못, 준호 어릴 때 의자 만들어줄 때 쓴 경첩, 아내가 좋아하던 화분대 만들 때 쓴 나사들이었어요. 이 못으로 다은이 책상을 고쳤고 이 경첩으로 준호 장난감 상자를 만들어줬다고. 아버님, 그런 건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이제는 새로 사서 쓰는 시대라니까요. 중고업자들은 이미 작업대를 트럭에 실었어요. 공구함도 함께 들고 갔죠. 영호는 바닥에 흩어진 철물들을 주워 담으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주우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쓸데없는 거잖아요. 지연이 비지를 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영호는 계속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못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지만 말이에요. 할아버지, 왜 울어요? 다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영호를 봤어요. 영호는 자신이 언제 눈물을 흘렸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니다, 할아버지 안 울어. 근데 눈에서 물이 나와요. 다은이가 순진하게 말했어요. 영호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그래. 괜찮아. 하지만 실제로는 바람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었어요. 다은이도 그걸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준호가 돌아왔어요. 아버지, 작업대 정리했다면서요? 잘했어요. 이제 마당이 훨씬 깔끔해 보이네요. 누가 정리하라고 했냐? 지연이가 한 거잖아요. 저도 찬성이에요. 솔직히 보기에도 좋지 않았거든요. 영호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이 아들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어릴 때는 아빠가 만들어주는 장난감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말이에요. 그 작업대로 내 책상도 만들어줬고 내 방 선반도 만들어줬는데 그건 옛날 일이에요. 지금은 이케아에서 사면 더 예쁘고 튼튼한 게 많아요. 이케아가 뭔지도 모르는 영호였지만 준호의 말투에서 무시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밤에 혼자 남겨진 영호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작업대가 있던 자리에는 사각형 모양의 자국만 남아 있었어요. 2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흔적이었죠. 여보, 내가 이 집에서 뭐가 되어버린 것 같아. 아내에게 하는 말인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중얼거림이었어요.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영호의 마음은 깜깜했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꾸만 작업대에서 뭔가를 만들던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준호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연필꽂이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일. 다은이가 태어났을 때 아기 침대를 직접 만들었던 일. 아내가 꽃꽂이를 좋아해서 화분대를 만들어줬던 일. 모든 게 이제는 추억 속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뒤척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평소라면 이 시간에는 깊게 잠들어 있을 텐데 오늘은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죠. 영호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내 사진이 걸린 벽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다은이가 돌잔치를 할 때 찍은 사진이었죠.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 혼잣말이었지만 정말 답을 듣고 싶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자주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애들 눈치만 보지 말고 당신 인생도 좀 챙겨. 당신도 사람이야. 그때는 잔소리로만 들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중요한 조언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는 항상 영호가 너무 다른 사람들만 배려한다고 걱정했거든요. 애들이 커서 독립하면 우리 둘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자.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내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먼저 떠났죠. 그리고 영호는 혼자 남아서 아들 가족의 눈치만 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쯤 핸드폰이 울렸어요.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할까 궁금해서 봤더니 시장 친구 상철이었습니다. 형님, 잠 안 자세요? 상철아. 너는 왜 안 자냐? 손자가 아파서 병원에 있거든요. 그런데 형님 목소리가 이상하네요. 무슨 일 있어요? 상철은 영호보다 2살 어린 친구였지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둘 다 비슷한 나이에 자식들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죠. 별일 아니야. 그냥 잠이 안 와서. 형님, 설마 또 애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거 아니에요? 상철은 영호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어요. 가끔 시장에서 만날 때마다 영호가 털어놓곤 했거든요. 오늘 내 작업대를 팔아버렸어. 뭐? 그 작업대를요? 형님이 그렇게 아끼던. 며느리가 중고업자 불러서 가져갔어.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전화 너머로 상철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형님,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집이 형님 거잖아요. 그게 뭔 소용이냐? 어차피 내 말은 아무도 안 듣는데. 그럼 팔아버리세요. 뭘? 집 말이에요. 형님 명의잖아요. 팔고 나서 형님 혼자 사시는 거예요. 상철의 말에 영호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손녀가 있는데, 손녀는 계속 클 거고 언젠가는 시집 갈 거예요. 그럼 형님은 혼자 남잖아요. 지금이나 나중이나 마찬가지예요. 상철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형님, 집 8일 있으면 내가 아는 공증 변호사 있어요. 깔끔하게 처리해 줄 수 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형님이 언제까지 그렇게 눈치 보면서 살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영호는 상철의 말을 계속 생각했어요. 집을 판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영호는 방으로 들어가서 서랍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서류들 사이에서 등기권리증을 꺼냈어요. 노란 봉투에 든 그 종이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증명하는 거였죠. 박영호. 자신의 이름이 적힌 걸 확인했어요. 분명히 법적으로는 자기 집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력감을 느끼는 걸까요? 도장도 함께 꺼냈어요. 아내와 함께 살 집을 사면서 처음 만든 도장이었습니다. 30년 전 일이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내 집이 생겼다는 기쁨이 컸거든요. 내 집인데 내가 왜 이래야 하지? 영호는 등기권리증과 도장을 손에 쥐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상철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영호는 결심을 굳혔어요. 일단 알아나 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도는 알고 싶었거든요. 아침이 되자 준호와 지연은 여행 준비로 바빴어요. 가방을 챙기고 여권을 확인하고 비행기 시간을 다시 한번 점검했죠. 아버지, 저희 없는 동안 집 잘 지켜주세요. 준호가 말했지만 영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철아, 어제 말한 변호사 연락처 좀 줄 수 있냐? 형님, 정말요? 진짜 파실 거예요? 모르겠어. 일단 상담이나 받아보려고. 알겠어요. 지금 바로 연락처 보내드릴게요. 오후에 가족들이 공항으로 떠났어요. 다은이만 할아버지 선물 사올게요. 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호는 웃으며 손을 흔들어줬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집에 혼자 남겨진 영호는 상철이 보내준 연락처를 바라봤습니다. 김 변호사라는 분이었어요. 한번 전화나 해볼까? 하지만 쉽게 전화를 걸지는 못했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이틀 동안 영호는 망설였습니다. 김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도 선뜻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하지만 빈집에 혼자 있으니 더욱 외로웠습니다. 셋째 날 아침 영호는 드디어 용기를 냈어요.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상철이가 소개해줬는데요. 집 매매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아, 오상철 씨 소개시군요.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당장도 괜찮습니다. 영호는 서둘러 등기권리증과 도장을 챙겨서 나섰어요. 김 변호사 사무실은 시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집 평수가 33평이시군요. 요즘 이 동네 시세로는 4억 5천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 변호사의 말에 영호는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이 동네가 요즘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10년 전보다 2배는 오른 셈이죠. 영호는 30년 전에 8천만 원에 산 집이 이렇게 값어치가 올랐다는 게 신기했어요. 매매 진행하시려면 서류 몇 가지만 더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아시나요? 가족들은 나중에 말할 겁니다. 김 변호사는 영호의 표정을 보더니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을 몇 번 봤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럼 매물을 올려드릴까요? 요즘 시장 상황이 좋아서 한 달 안에는 매수자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호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집을 파는 건가?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일주일만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호는 동네를 한 바퀴 돌아봤어요. 30년 동안 살아온 곳이었는데 이제 떠날 생각을 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슈퍼마켓 아주머니도 목욕탕 사장님도 모두 오랜 친구들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죠. 아내가 있을 때는 동네 사람들과 더 친하게 지냈는데 말이에요. 일주일 후 영호는 다시 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매물 올려주세요. 정말 결정하신 거죠? 네, 더 이상 망설이고 싶지 않아요. 이틀 뒤에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최성민이라는 40대 남자였는데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집 상태가 좋네요. 가격은 적정한 것 같고요. 최성민은 집을 둘러보더니 만족스러워했어요. 언제까지 비워주실 수 있나요? 2달 후면 가능합니다. 사실 영호는 어디로 갈지 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일단 계약부터 하고 싶었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받았고 2달 뒤에 잔금 4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영호의 통장에 처음으로 이렇게 큰 돈이 들어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영호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가족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들이 잔뜩 와 있었어요. 몰디브 너무 예뻐요. 할아버지, 바다가 정말 파래요. 스노클링 재미있어요. 할아버지가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사진들도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파란 바다, 하얀 모래사장, 웃고 있는 가족들. 영호만 없는 가족 사진들이었죠. 영호는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박영호님이 채팅방을 나가셨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지만 아무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할 거예요. 몰디브에서 신나게 놀고 있을 테니까요. 카카오톡 프로필도 바꿨어요. 예전에는 다은이와 찍은 사진이었는데 이제는 혼자 찍은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프로필 상태 메시지도 지웠어요. 저녁에 혼자 밥을 먹으면서 영호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돌아올 수 없겠구나.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의지로 큰 결정을 내린 것 같았거든요. 밤에 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철아, 집 팔기로 했어. 정말요? 잘하셨어요, 형님. 그런데 어디로 가실 거예요? 정선으로 갈까 생각 중이야. 거기 펜션 하는 친구가 있거든. 정선이요? 좋죠.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영호는 벌써부터 새로운 삶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두렵기도 했지만 설렘이 더 컸습니다. 2달 동안 영호는 조용히 이사 준비를 했어요.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정말 소중한 것들만 골라서 박스에 담았습니다. 아내의 사진, 다은이 어릴 때 그림, 그리고 바닥에 흩어졌던 못들과 철물들도 챙겼어요. 가족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몰디브에서 돌아온 후에도 영호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거든요. 다만 예전보다 말수가 줄어든 정도였죠. 영호는 매일 달력을 보며 잔금일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열흘 남았어요. 곧 모든 것이 끝날 거였습니다. 몰디브에서 이틀 일찍 돌아온다는 연락이 왔어요. 다은이가 배탈이 났다는 거였습니다. 영호는 마음이 철렁했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일이 잔금일이었는데 가족들이 오늘 들어온다니. 어떻게 하지? 영호는 당황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오늘 오후 3시에 최성민과 만나서 잔금을 받고 열쇠를 넘겨주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오전 11시쯤 택시가 집 앞에 섰어요.
가족들이 큰 가방들을 끌고 내렸습니다. 모두 햇볕에 그을려서 건강해 보였지만 다은이는 좀 축 늘어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다은이가 기운 없는 목소리로 영호를 불렀어요. 우리 공주 많이 아프냐? 배가 아파요. 어제부터 계속. 영호는 손녀가 걱정되었지만 지금 상황이 더 급했어요. 3시까지 4시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준호와 지연은 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영호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잠깐. 왜요, 아버지? 피곤해 죽겠는데. 할 말이 있어. 영호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서 준호와 지연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뭔 일이에요? 집을 팔았어.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준호와 지연이 영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이 집을 팔았다고. 설마 농담이시죠? 지연이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어요. 하지만 영호의 표정이 진지하자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집을 팔면 저희는 어디로 가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알아서 하라고요?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내 집인데 내가 왜 상의를 해야 하냐? 영호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평생 이렇게 큰 소리로 아들과 말다툼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도 말이에요. 아버님, 정말 집을 파신 거예요? 지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계약도 끝났어. 오늘 오후 3시에 새 주인한테 열쇠 넘겨주기로 했고. 미쳤나 봐. 준호가 소리쳤어요. 내가 미쳤지. 내 작업대 팔아버리고 내 말은 하나도 안 듣고. 그게 이 일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어. 너희는 나를 집주인으로 안 보잖아.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달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거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진짜 이사 가야 해요? 다은이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영호는 손녀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은아, 괜찮아. 새로운 집에서도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여기가 우리 집인데. 이제는 아니야. 지연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친정에 방 한 칸 얻으러 가게 생겼어요. 아버님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몰디브 여행도 안 갔을 텐데. 그럼 안 가는 게 나았겠네. 영호의 냉정한 대답에 지연은 더욱 서러워했어요. 아버지, 정말 너무하세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준호가 따졌지만 영호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전세금은 보태줄 테니까 걱정 마라. 영호는 미리 준비해둔 현금 봉투를 꺼냈어요. 2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나는 2달 동안 준비했어. 저희한테는 갑자기잖아요. 준호와 영호가 계속 말다툼을 하는 사이 다은이는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만해요, 둘 다. 지연이 다은이를 안으며 소리쳤어요. 이제 와서 그만하자고.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그만했어야지. 영호는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준비해둔 이사짐들이 거실 한 구석에 쌓여 있었습니다. 정말 계획적으로 하신 거네요. 준호가 그 모습을 보더니 쓸쓸하게 말했어요. 오후 2시쯤 최성민이 차를 타고 왔어요. 잔금과 함께 새로운 열쇠도 가져왔습니다. 이분들이 전 세입자인가요? 최성민이 준호 가족을 보며 물었어요. 세입자가 아니라 제 아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언제까지 나가실 건가요? 지금 당장이라도. 영호의 말에 준호와 지연은 말없이 서 있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계약이 끝나고 최성민이 떠난 후 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후회는 너희가 하게 될 거야. 영호는 마지막 박스를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30분 영호는 마지막 박스를 택시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30년간 모아온 살림살이가 박스 5개에 다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가는 거예요? 다은이가 영호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아직 배가 아픈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는 다른 곳으로 가서 살 거야. 언제 다시 볼 수 있어요? 영호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언제 다시 만날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다은아, 할아버지 핸드폰 번호는 그대로니까 전화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해. 정말요? 그럼. 우리 공주 목소리 듣고 싶으면 할아버지가 먼저 전화할게. 준호와 지연은 현관 앞에서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새 집주인 최성민이 다시 차를 타고 왔어요. 공식적으로 집을 인수받으러 온 거였습니다. 잔금 4억 원 확인해 주세요. 최성민이 가방에서 현금 뭉치들을 꺼냈어요. 영호는 평생 이렇게 많은 현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럼 열쇠 주세요. 영호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어요. 현관 열쇠, 대문 열쇠, 창고 열쇠까지 총 3개였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만졌던 열쇠들이었죠. 여기 있습니다. 열쇠를 넘겨주는 순간 영호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로 이 집과는 남남이 되는 거구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최성민이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준호와 지연에게도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계실 건가요? 오늘 안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준호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그럼 저는 내일부터 리모델링 업체 들어올 예정이니까 참고하세요. 최성민의 말에 지연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정말로 끝이구나 하는 실감이 났거든요. 영호는 마당의 감나무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아내와 함께 심었던 나무였어요. 지금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죠. 저 감나무 좀 잘 돌봐주세요. 영호가 최성민에게 부탁했어요. 네, 물론이죠. 나무가 참 잘 자랐네요. 30년 키운 거거든요. 영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감나무를 보고 있으니 갑자기 모든 게 아쉬워졌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영호를 불렀어요. 목소리에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뭐냐? 정말. 이렇게 헤어져야 하나요? 너희가 원한 거잖아. 저희가 언제 이런 걸 원했어요? 말로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였어. 나를 이 집에서 밀어내려고 했잖아. 준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영호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지연은 끝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원망스럽긴 했지만 법적으로는 시아버지가 집주인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럼 연락은 하고 지내요. 지연이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야지. 하지만 영호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진심으로 연락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택시 기사가 시간을 재촉했어요. 할아버지, 정선까지 가려면 2시간 반은 걸리거든요. 늦으면 산길이 어두워져요. 알겠습니다. 지금 출발하죠. 영호는 택시에 올라탔어요. 창문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다은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 준호와 지연은 복잡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서운함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은아, 할아버지가 전화할게. 네, 할아버지. 빨리 전화해 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어요. 사이드 미러로 보니 가족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살았던 집도 함께 멀어져 갔어요. 아저씨, 정선 어디로 가세요? 정선읍이요. 거기서 펜션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아, 좋은 곳이죠.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택시가 고속도로에 진입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서울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자유로워졌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진짜 자유였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후련한 기분이 더 컸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구나. 영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산들이 점점 높아지고 공기가 점점 맑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선행 버스는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택시에서 버스로 갈아탄 지 1시간이 흘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서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높은 산들이 겹겹이 펼쳐져 있고 그 사이로 맑은 강물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정선읍 도착했습니다. 버스 기사의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영호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서 해가 지기 시작하고 있었지만 공기는 서울보다 훨씬 시원했어요. 영호야. 버스 정류장에서 누군가 영호를 불렀어요. 고등학교 동창인 박철수였습니다. 10년 전부터 정선에서 작은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철수야, 고마워. 갑자기 연락해서. 뭘 고마워해. 오히려 좋지.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심심한데. 철수는 영호의 가방을 받아들며 웃었어요. 여전히 학창시절처럼 활발한 성격이었습니다. 펜션까지는 차로 10분 정도 걸려. 오늘은 내 집에서 자고 내일부터 빈 객실 하나 쓰면 돼. 미안해. 갑자기 떠밀려와서. 떠밀려왔다고. 무슨 일이야? 철수가 궁금해했지만 영호는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중에 천천히 얘기할게. 펜션은 작지만 아늑했어요. 나무로 지은 2층 건물이었는데 주변에 소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평상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작은 텃밭도 있었어요. 여기가 내가 쓸 방이야. 철수가 2층 끝방을 열어줬어요.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창문으로 보이는 산 풍경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여기서 살면 되겠냐? 충분해. 고마워. 영호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면서 소량기가 났습니다. 30년 동안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철수가 물었어요. 그런데 정말 무슨 일이야? 갑자기 서울 집을 팔고 여기 온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 영호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들 가족과의 갈등, 작업대를 버린 일, 그리고 집을 판 이야기까지 말이에요. 그래, 잘했어.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 철수도 자식들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었대요. 큰아들이 사업 실패해서 부모 집까지 담보로 잡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어.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걸. 철수의 말에 영호는 위로가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공기가 정말 맑았어요. 펜션 마당에서 라디오 체조를 하는데 옆집 할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세요? 네, 서울에서 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저희 동네는 다들 친하게 지내거든요. 할머니의 말에 영호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서울에서는 이웃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일이 드물었거든요. 오전에 철수와 함께 동네 구경을 했어요. 정선읍은 작은 시골 마을이었지만 필요한 건 다 있었습니다. 슈퍼마켓, 병원, 우체국, 그리고 작은 시장까지 말이에요. 여기 시장이 꽤 괜찮아.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장이 서거든. 시장에 가니 아는 사람들이 철수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철수야, 이분이 새로 오신 분이야? 네,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앞으로 우리 동네 사람이 될 거예요. 사람들이 영호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누군가는 호박을 주고 누군가는 직접 담근 김치를 맛보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람들 참 좋네. 그럼. 도시에서는 못 느끼는 정이 있어. 점심때 노인정에 갔어요. 평상에서 할아버지들이 장기를 두고 있었는데 영호를 보더니 자리를 비워뒀다고 했습니다. 어서 와요, 새로 오신 분. 여기 앉아서 구경하세요. 고맙습니다. 영호는 평상에 앉아서 장기 두는 모습을 봤어요.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이분도 두실 줄 아세요? 조금요. 그럼 한 판 더 보시죠. 영호는 오랜만에 장기를 뒀어요. 실력은 많이 녹슬었지만 즐거웠습니다. 저녁에 방으로 돌아와서 영호는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아내가 생전에 선물해준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뭔가 쓰고 싶었어요. 정선 첫날. 공기가 정말 맑다. 사람들도 친절하다. 잠깐 멈췄다가 다시 썼어요. 함께 산다고 가족이 되는 건 아니다. 존중이 있는 곳이 집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이젠 내 집은 내가 고른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다은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우리 공주. 배는 좀 나았냐? 네, 많이 나았어요.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정선이라는 곳에 있어. 공기가 정말 맑고 좋더라. 언제 서울 올 거예요? 영호는 잠깐 망설였어요. 글쎄, 할아버지는 여기서 살 것 같은데. 정말요? 그럼 저는 언제 할아버지 만나요? 다은이가 방학 때 여기 놀러와. 정말 예쁜 곳이야. 정말 갈 수 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산도 같이 올라가고. 통화를 끊고 나서 영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총총 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보기 어려운 밤하늘이었어요. 여보, 나 이제 괜찮은 것 같아. 아내에게 하는 말인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중얼거림이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생 말이에요. 비록 혼자였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영호는 수첩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기대하면서 말이죠.